시대가 바뀌었다고 음주 단속 시스템도 바뀐 걸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26일 오후 8시였는데요. 태안군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였습니다. 경찰서 소속의 A 경장이 아파트 주민인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방범대원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 2명을 상대로 해서 네. 당신들 술 냄새가 난다 하면서 음주 단속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뭐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경장에게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지나가던 자율방범대원 2명을 상대로 해서 네. 당신 술 냄새가 나니 음주 단속을 해보겠다라고 한데 그치지 않고 지나가는 다른 차량까지 세워서 음주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주민 2명 중에 한 분은 술을 마셨지만 술을 마신 분은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지 않은 분이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있었고 네. 음주를 하신 분이 옆에 타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2명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했고 지나가던 차량까지도 아무런 권한이 없어 보이는 사복을 입은 상태로 채우려고 하니까 네. 자율방범대원 2분이 제지를 했죠. 그러자 아하. 이 경찰관이 네. 당신들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네. 거기에다가 그 자율방범대원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까지 잡아서 던집니다. 아하. 이런 상태에서 알고 봤더니 음주 단속을 하려고 했던 이 A 경장 네. 본인이 음주 상태였던 거예요. 본인이 술 마신 거예요? 본인이 음주 아하. 상태였고 네. 당신들 음주 단속하자라고 하면서 음주 단속을 하려고 해서 꺼냈던 것이 우리가 보통 봤던 음주 측정기가 아니고요. 네.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서 아하. 당신들 음주 단속하자 이렇게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최첨단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걸로 단속을 한다고 했을까요? 술 취해서 아마 그 자기 휴대폰을 음주 측정기 정도로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뭐 경찰관이 근무 시간이 아닌 개인 쉬는 날에는 술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네. 술도 먹고, 동료들하고 어울리고, 인간관계 해야 되겠죠. 네, 비번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비번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공사 구분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 그러면 경찰관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하,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창피한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문제는 어깨 부분을 툭툭 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뭐 어쩌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그 단순 폭행죄 아니겠어요? 그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네. 처벌 안 할 거고요. 네. 결국은 아마 형사입건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이 품위유지를 위반한 징계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최단비 변호사님, 주민들도 이 A 경장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은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시비가 붙었고 폭행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본인들에 대해서 이제 뭐 툭툭 치는 것들도 있었고 본인들의 휴대전화를 또 뺏어서 던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112에 신고를 했어요. 아하. 근데 이제 112에서 출동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폭행이었고 그 당시에 A 경장이 이제 좀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취한 상태로는 바로 어떻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같이 동행하기는 좀 어려웠나 그렇죠. 보네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신분을 확인해 봤더니 네. 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도 확인이 됐고 단순 폭행이고 지금 현재 바로 가서 조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아하. 일단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쥔 상태로 이제 앞쪽 있잖아요. 바닥 쪽. 그쪽으로 밀듯이 이제 좀 툭툭 친 거죠. 넌 뭐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폭행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112 신고가 바로 돼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직원의 일행도 방범대원이고 그 상대방들도 다 방범대원이고 그래 신고 과정에서 이미 이제 신분증 보여주고 해서 인적사항이 다 나왔고 폭행 정도가 이제 단순 폭행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이신 현직 방범대장이 저희들이 어제 한번 만나 뵙고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사과를 받고
김복준 예, 의원님 예. 입장에서는 이제 후배 경찰의 있던 이런 모습 보면서 뭐 되게 좀 속도 상하시고 할 텐데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조사를 일단 당시에 바로 하지 않고 일단 집으로 귀가시켰던 점은 혹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그 절차입니다. 왜 아하, 그러냐면 네. 일단은 이 사람이 휴대폰을 음주 측정기로 착각할 정도로 수위 만취한 상태라면 네네. 어차피 일반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조사할 수는 없어요, 경찰이. 네. 예, 완전 만취자를 무슨 재주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확인한 이후에 더더군다나 피해가 뭐 엄청나게 뭐 중상을 입히고 큰 게 아니라면 그 피해가 경미하다면 그런 경우라면 뭐 경찰관이건 뭐 그 신분이 일반인이건 뭐 검사건 판사건 마찬가지예요. 네네. 일단은 귀가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 게 그게 절차고 원칙입니다. 네. 이거는 뭐 특별히 경찰 내부에서 이 사람한테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네. 편의를 준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예. 일단은 이 무리를 일으킨 그리고 지금 열심히 각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찰분들의 어떤 좀 사기를 떨어뜨린 이 경장이 그나마 허 소장님 좀 뉘우치는 건 같긴 합니다, 지금. 그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 경장이 좀 잘못한 거잖아요. 세게 때렸든 뭐 약하게 때렸든 맞는 사람은 다 기분이 그럴 나쁘고 수 있어요. 특히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앞에서 무언가의 이제 횡포를 부리면 두려움이 있을 텐데 네. 다행히도 우리 그 경찰분께서 직접 가셔서 술 깨고 이제 후회하시고 미리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피해자분께서도 그래도 좀 선처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도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요거 하나만 김복준님 마지막으로 네. 여쭤볼게요. 그 만약에 이 A 경장이 당시에 술도 취하지 않았고 만약에 네, 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진짜 음주 측정기로 비번인데도 사복 차림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절대 할 수 없죠. 아. 근무 시간이 아니면 이미 근무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일을 하면 공무가 아닌 거예요. 아. 그리고 사복을 입고 근무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아하. 그걸 가져가서 그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면 그게 일을 열심히 해서 할까요? 벌써 그건 딴 뜻이 있겠죠. 뭔가,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 112에 신고해서 적발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네. 저한테는 한참 후배될 겁니다. 이제 지금 경장이니까 요번 기회에 술 끊으십시오. 그러네요. 술 먹고 이 경찰관은 24시간이 근무 시간이에요. 공사 구분 없이. 네. 그게 이제 경찰의 소명이고 네. 경찰 팔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술도 마실 수 있지만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 먹어서도 안 되고 네. 내가 보니까 이분 블랙아웃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블랙아웃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네. 아예 술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의 충고 꼭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 119에 신고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119 상황실에서 전하는 지령을 듣는 귀가 또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성의 방 안에는 하루 24시간 동안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의 방 안의 모습부터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무전기하고 카메라 지금 가만 있어 딱 가만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이자목 그게 제가 이자목을 못 쓰고 있구나. 네, 방금 보신 모습은 이제 경찰이 이 주택에 들이닥치는 모습입니다. 창문 보시면요, 지금 무전기와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데 이 남성이 무전을 엿듣다가 특히 사망 관련 출동이 있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요, 확인차 119 상황실에서 실제로 무전을 보냈더니 그 실제 지령이요,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전기 테스트. 하나, 둘, 셋.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전 테스트가 하나, 둘, 삼, 넷, 다섯. 그 인근 주변에서 그 무전 정치를 이제 확인을 위해 채널을 좀 잡습니다. 하나, 둘. 종합작전 상황실에서
17번 채널 테스트 중입니다. 채널 테스트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네요. 김복준 의원님, 네. 저 남성은 무슨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왜 119 무전을 듣고 있습니까? 장례식에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112나 119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119에 신고가 된 거를 그 상황실에서 신고가 된 거를 저들이 가로채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누가 지금 사망했다. 네. 이게 이제 알게 되면 아하. 자신들이 운영하는 그 연구차가 있어요. 네. 그 차로 빨리 달려가서 이른바 이제 그 사체를 선점하는 거죠. 사망한 사람. 사망한 사람을 선점한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운영하는 자신들하고 인과관계가 있거나 연관이 있는 네. 장례 예식장에 그 시신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러면 사전에 거기서 지정이 돼 있었겠군요. 장례를 아. 치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득금을 이제 일부 나눠 쓰는 건데 아하. 저게 왜 먼저 가는 게 중요하냐면요.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신을 막 이리저리 옮기는 거 원치 않아요. 제일 먼저 온 데가 제일 가까운 장례 예식장에서 온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아,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거기에다 맡겨놓고 일단 가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거든요. 이동하지 않군요. 예, 이동 잘 안 합니다. 네. 그걸 노린 겁니다. 그거. 아하. 네. 이게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진흥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 대부분이 그 장례업과 그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장례식장 대표도 있고 그 장례식장 직원 또는 그 장례 지도사로 행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불구속 4명, 1명에 대해서는 도주 중인 피의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지금 추적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신을 수습해서 그걸 장사로 연결시켰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네, 영상 초반에 보셨던 것처럼 그 집에서만 그런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창가 옆에 그 무전기에 휴대전화가 붙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공범에게 전파를 해서 더 광범위하게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지금 보시면 무전기가 있고 옆에 지금 반짝거리는 휴대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범행을 저질러서 2015년 2월부터 시신 1000여 구를 특정 병원으로 보내서 무려 15억 원을 챙겼다고 하네요. 허 소장님. 네. 망자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만 유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너무너무 황망하고 분통이 2번 터질 것 같은데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무슨 동물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짐승보다도 못한, 네. 아무리 돈이 중요하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신 한 구당 10만 원을 받아서 이익금으로 150에서 180만 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하고 네.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이렇게 시신을 갖고 장난을 쳤다라는 것은 네. 진짜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만 해도 이게 벌써 10번째 적발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경찰 아니면 112, 119의 무전을 듣는 게 쉽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감청할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그래요. 이것을 시도를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산에서만 벌써 10번째이고요. 이게 장례업장과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112보다 빨리 오는 게 고속도로 순찰대보다 빨리 오는 게 뭐냐라는 농담조로 하는 말이 바로 사설 레카차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차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112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경찰, 순찰대에 대한 그런 감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시신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에 대한 감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법 위반입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금 감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감청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감청에 대한 탐지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 또 별도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3년 안에 15억 굉장히 큰 이익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법 위반이라는 것 정도는 아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다시 한번 아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이거요. 뭐 사실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 아니에요. 저도 이 사건 현직에서 근무할 때 서너 건 해봤어요. 네. 이제 정보통신부의 무선 감시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제 무전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감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청입니다. 도청. 그래요? 감청은 뭐 우리가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네네.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고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몰래 듣는 거니까 도청입니다. 도청. 도청이겠네요. 근데 이제 이들이 하는 이유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날로그를 아직도 소방에 쓰고 있어요. 네. 그 아날로그는 이리저리 주파수를 좀 맞추다 보면 쉽게 말하면 주파수를 맞추는군요. 주파수. 네네. 근데 이제 경찰은 전부 다 이제 디지털로 바꿨어요. 그래서 경찰 거는 이제 못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방도 지금 뭐 전국에 18개 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디지털로 바꾼 게 지금 7군데밖에 안 된대요. 네. 아직도 11군데가 남아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소방안전본부에서 그 상황실에서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무슨 신고가 들어오고 처리하고 하는 게 그 화면에 떠요. 네. 이걸 이들이 계속 봤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먼저 이제 그 처리가 된 다음에 10시간 이후에 이제 화면에 띄우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시신 그 장사입니다, 장사. 아하. 선점해가지고 시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장례식장에다가 보내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장례비에서 돈을 일정 부분 받는 거거든요. 네. 100만 원, 200만 원. 그럼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요. 시신 그 유가족한테 나오는 그러네요. 돈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바가지 씌우지 않겠어요. 150만 원 나가려면 아하. 거기서 뜯어서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당한다는 관점에서 좀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앞서 경찰이 한 주택가를 급습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만 아직 공범을 잡지 못한 있습니다. 공범이 있습니다. 지금 공범 뒤쫓고 있는데 이 공범마저 좀 검거를 해서 글쎄요 발본색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단죄를 좀 해야겠습니다. 남녀간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특히 결혼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최단비 변호사님. 네, 2011년도에 한 남성과 여성이 중매로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서로의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깐 조건을 보자면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고액 연봉자예요. 그런데 남성분은 대학을 중퇴하고 월 19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설비업체 재직 중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남부터 좀 남성분이 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뭐 실제 말 불구하고 조금 한쪽이 기운다 뭐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이 본인의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은 연봉이 많지만 대학도 가지 못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 여성분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근데 어이구. 첫 만남 때부터 무속인이라는 얘기는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뭐 아하. 무속인도 직업 중에 하나이지만 네.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는 전제로 처음 만난 데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말을 좀 돌려서 어머니가 좀 종교에 심취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남성이 얘기를 다 듣고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첫 만남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어허. 그런데 네.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 여성분이 계속 숨겼으면 문제가 될 텐데 좀 아무래도 결혼 전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심을 해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집이 과거에 사업이 실패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액 연봉자지만 내 월급으로 우리 언니 빚도 갚아주고 아이고. 있고 사실은 내 빚도 있다. 그래서 언니 빚도 있어서 내가 지금 사실은 전세로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투룸짜리 오피스텔로 살고 있고 내 빚도 있어서 내가 월급이 많지만 내 월급이 다 수입으로 잡힐 수는 없다. 그러겠네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 남성이 이번에도 별말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서 첫 만남에서 5일 만에 네.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좀 뭔가 정말 찌릿 두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통했나 봐요. 결혼
결혼을 그렇죠. 닷새 만에 결혼 약속하네요. 그러니까 서로에 네. 대한 이제 뭐 신뢰가 있었던 거겠죠. 뭐 남성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저 여성분이 본인의 그런 안 좋은 면까지 다 얘기하는구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또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내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해도 나를 감싸 안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진짜. 5일 만에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네. 이제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견례도 하고 웨딩 드레스도 하고 촬영 날짜도 잡고 예물도 맞춰요. 여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굉장히 잘 하고 힘들었죠. 있는데,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남성분이 여성이 우리 엄마가 종교에 심취했어 네. 라고 하는 숨은 의미가 이 여성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하. 근데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알게 되면서 네.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여성이 투자했던 아까 오피스텔이 있었잖아요. 네네. 투룸 오피스텔. 네. 이 오피스텔로 인해서 결정적인 다툼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는 순조롭다가 무속인 저희들 예상은 숨겨왔던 무속인 자신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란 걸 얘기하는 바람에 이 남자가 마음이 상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지금 오히려 이 여성이 고액 연봉인 이 여성이 투자했던 오피스텔이 문제가 됐다. 이건 왜 그런가요? 아마 이제 저 오피스텔에 투자한 것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뭐 네네. 이 따져보면 뭐 금액이 뭐 이래저래 나오는데요. 네네. 그 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빚이 이제 많은 게 좀 걸렸던 것 같고요. 아.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애초부터 말 안 한 것도 굉장히 작용했을 거예요. 아, 예, 그 배신감, 일종의 배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융합돼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이 남자 이야기는 그거죠. 빚부터 갚고 시작을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여성분이 물론 1억 연봉이 1억 되는 고액 연봉자입니다만 그러면 자기가 빚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이제 이 여성분이 6천만 원을 했어요. 네. 근데 6천만 원 중에 6,600만 원 중에 4천만 원이 대출금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천만 원의 대출금이 오피스텔에 있었죠. 네. 여기에다가 본인의 개인 빚이 또 5천만 원이 아유, 있습니다. 그럼 한 9천만 원 되네요. 9천만 원 있죠. 근데 네. 이 9천만 원이 있어서 남성이 바로 결혼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네. 남성이 우리 집에서 결혼을 하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기로 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의 오피스텔에 있는 이 대출금과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빚까지 이 돈으로 갚고 우리가 빚이 없는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그거 이 굉장히 투룸 중요하잖아요. 오피스텔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성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 대출금 4천이 있고 개인 빚 5천이 있지만 이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9천만 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자산이 9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본인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빚과 자산이 같으니까 아. 별 문제가 없지 그럼 않겠느냐라고 상세가 된다는 하면서 얘기잖아요. 아. 남성의 이런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어허. 남성이 이 거절을 하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겁니다. 아하. 허허, 이거는 글쎄요. 나는 빚이 9천 있지만 자기 그 예비 신랑 될 사람한테 결혼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빚이 9천 있지만 이 오피스텔 보증금이 9천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빚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서 그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 하자는 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예비 신랑 될 사람이 그래? 그렇다면 이건 없던 걸로 하자 파혼을 선언했다는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남성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마음이 틀어진 그게 뭘까요 대체 그러면? 아니, 그 결론은 이 여성의 이야기는 0이잖아요, 0. 네. 채권 채무 변제하고 나면 이제 속된 말로 제로가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 문제로 이 남성이 과연 그 파혼을 생각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하. 어차피 집에서 1억 5천 정도 먼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5천짜리 뭘 사가지고 이사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 갚고 투룸에서 살자 했는데 노 하니까 그냥 즉시 그 파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사실은 이제 신뢰가 깨진 겁니다. 네. 네, 애초부터 시작했던 뭐 어머니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 등등 쭉 그 지나오는 과정에서 네.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의심 같은 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게 있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투룸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결정적인 뭔가 좀 계기가 온 기름이 것입니다. 부어졌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허 소장님 물론 저는 이제 여성의 입장을 뭐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래 살던 투룸집에서 신혼생활을 한다는 게 좀 탐탁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신혼이니까 남편이 좀 마련해주는 집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다. 그 안에 또 내가 돈 번 걸 갖고 살림을 채워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은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주머니를 각각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으로, 내 자산은 자산인 것으로 내가 관리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이건 내가 관리할게, 알아서 처리할게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 결혼하실 분께서 파혼까지 하니까 조금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남성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통 큰 결정을 한 거잖아요. 빚이 예비 자신의 사랑했던 그 좋아하는 감정 가진 여성이 빚이 9천 있다는 걸 알게 돼. 보통 연인이 이 빚이 구경도 못한 빚이 있을 때 사실 많은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지원해준 1억 5천으로 그래, 그럼 빚 먼저 갚자. 빚이 제로인 상태 만들자.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남성이 파혼을 이제 통보한 이유가 이 빚을 이 여성분 빚뿐만 아니라 여성분의 가족의 빚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여성분이 아무리 월급이 많지만 아까 김복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9천의 빚이 있는데 이것을 갚고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9천의 빚이 있지만 9천의 자산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서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경제적으로 본인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성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을지언정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의 한돈에서 처리를 하고자 노력을 했을 뿐인데 남성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다라는 입장으로 법원에 위자료 5천만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요? 근데 김복춘 의원님, 네, 제가 네. 상식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런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위자료 같은 걸 청구하는 것은 이혼했을 때나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결혼도 안 했잖아요. 아닙니다.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조금 전에 설명하셨고요. 약혼 해제 사유도 민법 804조에 명기돼 있어요. 법에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약혼을 한 다음에 그 상대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네. 처벌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 한정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네. 내용 아실 겁니다. 지금 그런 심판을 쇼핑. 받은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치의 병, 뭐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약혼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또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 뭐 당연하겠죠. 네. 그다음에 약혼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간음하는 경우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네.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인 경우. 이것도 뭐 그러겠네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네. 빨리 해야 되잖아요. 아하. 결혼을. 근데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자꾸 이제 늦추는 거. 아하.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중대한 그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긴 7개 나왔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앞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의 두 사람의 사례는 저 앞서 말씀드린 7개 사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 8번째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포함된 겁니까? 아무 사유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1, 2, 3, 4, 5, 6, 7호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읽어도 1, 2, 3, 4, 5, 6, 7호까지는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런데 8호에 그와 관련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네. 경우인데 중대한 사유라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약혼을 그만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데 그러한 사유, 예를 들면은 빚이 많다든지 네. 아니면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혼을 그만할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약혼은 약혼식을 해야지 약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약속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혼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는 이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네. 나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2년이나 교제를 했는데 이 남자가 오늘 나한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파혼이라든지 위자료 청구 소송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법에서 보장된 약혼, 그냥 정신적인 위자료 소송이 아니라 이런
약혼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결혼을 약속한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둘이서 상견례도 했고요. 가족과 함께 예식장도 마련했고 예물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보장하는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 남성분도 앞서 자신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턱대고 파혼을 선언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제안도 했잖아요. 남성 입장에서도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남성의 이제 입장을 또 들어보면 여성의 어머니가 무속인인데다가 내가 그 집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혼은 여성 쪽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팽팽합니다. 그러면 결국 최종 결정은 이제 재판부 법원이 할 텐데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이 아예 속인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 집에는 빚이 있다. 나는 대학도 가지 않았다. 물론 김복준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무속인이라고 딱 집어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종교에 심취해 있다.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속인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무속인이라고 해서 결혼을 해제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 부분에서는 크게 집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남성분이 이렇게 여성이 다 얘기를 했는데도 두 번이나 얘기를 해서 처음 만남, 두 번째 만남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법원은 봤고요. 하지만 여성은 일방적으로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파혼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1심에서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남성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1,000만 원으로 이제 위자료를 삭감을 했고요. 법원이 이 2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000만 원의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5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했습니다만 1심은 2천만 원. 그런데 2심은 이 남성이 조금 벌이가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니까 쉽게만 깎아줬는데 절반으로 깎아준 거죠. 근데 제가 꼭 이 남성이라고 남성 편을 조금 더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왜냐하면 이 남성이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빚이 없는, 빚이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을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애초부터 이 여성이 결국은 보니까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진행되는 약혼 과정에서 가족들 그다음에 뭐 본인까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남성은 그대로 용인하고 지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방적인 파혼을 선언했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는 1,000만 원에 대한 그 손해배상 뭐 꼼짝없이 줄 수밖에 없겠네요. 약간 그 부분이 이제 재판부가 볼 때는 설득력이 조금은 떨어졌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글쎄요, 태풍 쏠릭이 왔을 때 여러분 뭐 물론 남부지방에는요 낙과 피해든 뭐 파손 피해든 많았습니다만 수도권만 조심히 지나갔다고 이게 피해가 없었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아무것도 손쓸 방법이 없을 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는 것이다라는 유태인 격언이 있는데요. 이 남성의 결정도 이랬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요 지금 걱정되는 듯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수 한가운데요 사람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한 남성이 흰색 구명환을 들고 달려가는데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퐁당하고 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곧이어 헤엄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따라 지금 물살을 보시면 굉장히 거셉니다. 헤엄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물의 흐름을 보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익수자한테 다가가서 익수자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사람을 붙들고 헤엄치기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뒤이어 따라온 구조대원과 그래서 이 익수자를 안전하게 감싸서 육지로 이동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을 내서 익수자가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도 한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저기가요, 여러분 혹시 아마 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월광 수변 공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잠시 영상 보시면 잘 돼 있어요. 주변 시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이 앞서도 보셨지만 물살이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수변공원 치고 물살이 빠른 것 같아요. 아니 저때 아마 그 태풍의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었기 쏠림 때문에 영향을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저 위험한 상황이 사실은 저런 때는 그 물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물속에서 헤엄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결국 이 빠진 사람 익수자가 뭐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구조 과정인데 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경찰관이에요, 이 사람은. 뛰어든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뛰어들어서 구조한 사람은 네. 경찰관인데 네. 원칙적으로 이제 119 저 구조대들이 가서 이거 구조하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이제 구명보트가 도착을 안 하는 바람에 이제 구조대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하. 이제 그걸 본 아마 이 달서경찰서 김대환 경사로 알고 있는데 김대환 그분이, 경사가 그분이, 바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구조를 했는데 이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영을 참 잘하네요. 이게 그러네요. 봐도 네. 수영 실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병이라서 저분이 부럽습니다. 경찰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김대환 경사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 머리만 보인다고 시간이 어디 있냐 빨리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순찰차에 구명안이 비치돼 있거든요. 네. 이 구명안을 일단 들고 갔고요. 그 현장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그 위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리는 좀 한 100m 정도? 당시 그 이수자가 언제 입수했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당시 상황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특수부대 해상팀에서 척구조 임무를 또 했었고 군 특수부대 해상팀에서 척후병이라는 말 그렇죠. 들어보셨죠? 척후조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그런데 역시 군인 정신도 살아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시면서. 그런데 허 소장님, 네. 김대환 경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하고도 했던 얘기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말. 맞아요.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실 이분이 시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몸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저희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이가 물건이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아니라 아이 먼저 감싸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도 브레이크 밟으면 애 먼저 챙겨요. 그래요, 맞아요. 나도 생각하지 네. 못했는데 몸이 먼저 가게 되는 게 네. 기본이거든요. 아하. 이분은 사명감과 맞아요. 시민을 진짜로 사랑하는 용기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복준 의원님은 참 솔직하세요. 왜냐하면 앞서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주 단속한다고 했던 그 경찰 얘기할 때는 상당히 속상해하고 표정이 찡그려졌는데 지금 이 김대환 경사 얘기할 때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계세요. 좀 들뜨셨습니다. 아니 진짜 훌륭한 그 후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걸 보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제가 옛날에 파출소장 할 때 생각이 났어요. 네네. 파출소장을 하고 있는데 관내 그 저수지에 사람이 빠져 있다고 그래요. 직원들하고 나갔어요. 근데 저는 수영 잘 못합니다. 어허. 그래서 밖에 서 있는데 일반인들이 오시더니 경찰이 뭐 하고 있냐고 빨리 가서 구조하라고 확 밀어넣는 바람에 저수지에 그 근무복 입은 채로 빠져갖고 한참 허부적거리는 기억이 아이고, 나는데 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경찰이 그 수영 다 잘하고 맞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구조하러 갔다고 수영 못하는 경찰관한테 뭐 하고 있냐고 욕하면서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생각이 네. 문득 좀 났었어요. 정말로 솔직하십니다. 정말로 그냥 본인들이 방송에서 수영 잘한다고 해도 저희가 검증 방법 없는데 정말로 솔직하시고 수영 못하신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저렇게 김대환 경사가 정말 자신의 안전도 뒷전으로 미루고 뛰어들었잖아요. 네. 구했잖아요. 그분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구조된 남성분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이
김 경사님께서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었대요. 이게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서 지금은 갱신을 이제 바쁘시니까 못한 상황이라 현재가 이제 유지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인명구조 자격증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경찰하고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따신 거래요. 그 정도로 본인이 이렇게 사람을 구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신 분인데 이 경사님께서 구하신 이 50대 남성분이 구조를 해서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었는데요. 이 분이 이송이 되고 나서 이제 치료를 마치시고 본인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대구 중구에 있는 쉼터로 이제 안내를 해서 구조도 했지만 이제 추후에 머무르실 곳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경찰분이 따뜻해요. 물론 앞서도 뉴스파이터는 경찰이라고 다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한 건 다 이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김대한 경사처럼 우리 사회에 빛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네티즌 분들도 많은 격려를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티즌 의견을 보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용기가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글을 남기신 분도 있었고요. 직업병인 것 같다.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든다. 뭐 이렇게 글도 올리셨고요. 또 용기와 희생정신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라면서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기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대환 경사님께서는 우리 김복준 위원님의 뒤를 충분히 이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절도 사건이 끊이지를 않는데 이번에도 뭐랄까요,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영화 같은 일입니다. 한 남성이 어떠한 4층의 상가 건물을 바라봅니다. 여긴 뚫기가 쉽지가 않은데 침입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죠. 사전 점검을 하고 어떻게 침입을 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드디어 지난 5일이었죠. 오전 9시경에 광주에 있는 이 4층의 주택에 침입을 합니다. 아하. 이 주택에 침입을 한 이유가요. 훔쳐서 나온 금액을 봤더니 현금이 무려 1억 4,730만 원입니다. 현금이요? 이 집에 1억 4,730만 원이 어떻게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네. 이것을 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피해자가 왜 집에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때가 휴가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큰 금액을 자꾸 넣었다 뺐다 이체를 하려면 혹시 당신 보이스피싱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꾸 증거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절차가 귀찮아서 집에 보관을 했는데 한꺼번에 찾아서 보관했군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났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대담한 일을 정말 무모하다 못해 정말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면 혼자 했을 일은 만무한데 홍순빈 아나운서 혹시 뭐 팀이 있던 거예요?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무려 5명이었다고 하는데 철저한 역할 분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역할 분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정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주택 그러니까 4층 주택에 현금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있다는 거. 이 정보원이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필리핀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이 소식을 이 얘기를 듣고 이 범행을 사주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그 절도범에게 범행을 사주를 합니다. 네. 이 그 절도범이요.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했는데 외부 침입이 어렵겠다고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열쇠 수리공을 설득하기 시작을 그래서 해요.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뚫기 어렵겠어.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쇠 수리공을 찾아서 범행 합류를 제안을 하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하니까 문을 열어주면 돈은 내가 훔치겠다라며 설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던 거고요. 범행을 끝내고 이제 도주를 할 때 차량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총 5명이 이 범행에 가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김복준 의원님. 예. 정말 이런 표현 정말 송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정말 그런데 진짜 영화 이 얘기만 들어도 영화 한 장면 지금 머릿속에 뭐 스쳐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보니까 각각 기능적 그 이제 행위를 잘 분담해가지고 했다면 공모공동정범인데 네. 이건 범단으로 범죄단체로 엮는다고 하면 안 되죠. 네. 처벌을 해도 범죄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자꾸 그 형사할 때 그 엮는다는 그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철저하게 자기 역할 분담이 딱 돼 있어요. 그 네. 구성이 5명이.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범죄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범단으로 처벌을 하면 또 더 크게 처벌될 아하.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역할 분담만 했다고 해서 김복준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마치 영화 같은 도적질이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수법도 네. 뭔가 좀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네. 엄청난 거액을 훔치려면요. 이 사람들 이 절도범들이 노력을 엄청 했어요. 아하. 한 달 전부터 사전 답사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정보원으로부터 그 집에 현금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타겟이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됐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집 주변을 돌면서 한 달 전부터 사전 답사를 하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다니면서 그 당일날 인근 그 주차장에 있는 그 블랙박스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이고. 그다음 요즘 이제 블랙박스 때문에 많이 검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범행하는 사람들이 인근에 그 어떤 그 차가 세워져 있으면 블랙박스 있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본다고 그래요. 요즘에 오직하면. 네. 그다음에 이제 범행 그 자신들이 이용하는 차량의 번호판에다가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도주할 때도 그랬고요. 그 번호판을 이제 식별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네. 아하. 그다음에 범행 당일날은 이제 그 피해자들이 교회 가는 걸 쫓아갑니다. 금방 갔다 바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졸졸졸 쫓아가고 완벽하게 교회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러면 교회에서 적어도 한두 시간은 있겠구나. 그렇죠. 그 예배가 사이에 그 정도 되니까. 하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 세상에. 철저하게 범행한 거니까 엄청나게 이 나름대로 치밀한 그 전략하에 범행을 한 거죠. 예. 나름대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도주 차량까지 아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후 도주를 했을 때 검거할 때 많이 애를 먹었을 거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이어가지고 거의 CC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도 사건 갖고 이렇게 한 달 동안 거의 수사한 거예요. 이분이 도매상가를 해요. 그 그릇 도매상가를. 원래 옛날부터 뭐 서울 같은 동대문시장 같은 데 지방 상인들 가면 현금으로 막 옷을 떼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죠. 피해자가 작은 아버지가 유통업을 크게 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다 써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작은 아버지 집에 일했던 사람이 그 정보를 준 거죠. 그가 돈이 우리 사장이 거기서 돈을 자주 빌려오더라. 그 현금 좀 있겠다. 그거를 정보를 주는 거예요. 차를 운행 안 한 것처럼 공업사에다 차를 맡기고 또 수리해놓고 나서 주차 또 세차해놓고 다시 거기다 갖다 놓은 뭐 치밀한 법인 거죠. 자기들은 전혀 이제 그 차가 운행을 안 했다는 걸 어떤 아르바이트를 형성하려고 그런 거죠. 허 소장님, 네.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리는 사건을 뭐 강력 사건이든 이런 사건을 보면 CCTV가 상당히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역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처럼 CCTV가 주변에 없어서 지금 검거에 애를 먹었네요, 지금. 네, 재개발 때문에 그게 우범 지역이 되면은 안 될 텐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지금. 사실 재개발이 됐을 때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재개발이 되는 곳에 꼭 그 집주인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그게 재개발이 되지만 더 마이너스가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거예요. 이제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두 번의 아픔이고 네. 어떠한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 네. 같은데요. 모든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CCTV는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 그건 좀 아닌가 중요한 싶습니다. 것 같아요. 우범지대를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라도.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번 예. 사건 보면은 이 돈 거래를 그냥 이 그릇 도매상가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 현금 거래하는 걸 옆에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돈이 많겠다.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믿고 그냥 자신이 평소 좀 하던 대로 할 수도 뭐 해서도 지금 범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아마 이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네. 무슨 그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분이 이제 현금이 필요할 때는 아마 이 조카한테 예. 돈을 빌리러 피해자분이 피해자가 조카가 조카니까요. 네, 네. 가서 빌려오고 현금으로 갖고 오고 하는 거를 그 작은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본 거예요. 하하. 결국 그 직원이 내가 보니까 정보원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저 집에는 현찰이 많다. 네. 사실은요. 요즘에는 현금이 집에 많지 않아요. 네. 절도범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답니다. 아하. 예전 같지 않게 네. 귀금속이라든지 현금이 집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에 카드로 거의 사용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하는데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 절도범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구미당기는 일이죠. 아하, 예. 네. 그런데
이 홍수민 아나운서 이렇게 도주극을 벌인 이 범인들 검거는 했습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도망간 차량을 쫓아서 전국에 10,000km를 달려서 수십일 만에 절도범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붙잡혀서도 그 공범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해서 나머지 공범 2명까지 지금 검거를 해서 구속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절도범과 정보원 그리고 열쇠 수리공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처음에 범행을 계획했던 범인은 현재 지금 필리핀에서 송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대여한 범인은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하네요. 여러분 10,000km면요. 정말 경찰이 집념이 대단합니다. 10,000km면 제가 대략 알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 몇십 킬로예요. 그러면 어림잡아 400km라고 치면 왕복 800km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 10번을 다니고 더 되는 거리가 10,000km입니다.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사람들 뭐 뉘우치기는 하고 있습니까? 일단 돈을 변제를 하겠다. 그 필리핀에 있는 정보원이 내가 이제 곧 송환이 되잖아요. 송환이 되면 내가 돈을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변제를 한다고 해서 절도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양형에 조금 어느 정도 참작은 되는데 네. 근데 저는 과연 4천만 원을 변제한다고 해서 양형에 참작이 될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굉장히 죄질이 나빠요. 그러니까요. 아까 김복준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허위의 인물도 몇 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모의를 할 때 허위의 인물들을 껴 넣어서 수사에 굉장히 혼선을 줬었고요. 지금도 지금 송환을 하면서 이 정보원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원이 돈이 있으니까 정보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돈을 갚는 건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기능적으로 범죄를 공모해서 공동정범이건 네. 아니면 김복준 교수님 말씀처럼 범죄단체이건 네. 함께 지금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과연 정보원이 4천만 원을 변제한다고 해서 네. 어느 정도 양형에 지장을 줄지 영향을 줄지는 저는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네. 나름대로 머리는 뭐 나름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법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네 말씀하시죠. 제가 보니까 네. 10,000km를 계속 추적했다는 거 보니까 진짜 집념 있는 우리 저 후배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기분 많이 좋으시죠? 예.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번호판이 제대로 안 나오게 그 장난을 쳤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도주할 때. 네. 이제 아마 그런 경우라면 제가 볼 때는 번호판 추적이 아니에요. CCTV를 연장해 가면서 차량의 특징점 보고 치는 거거든요. 아마 이 CCTV 계속 연장하면서 그 네. 차량의 특징점을 보고 추적을 한 그 형사들 아마 한동안 눈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세상에 그걸 뚫어져라 쳐다봤으니 얼마나 네. 시력이 나빠졌을 거예요. 휴가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 보호하기 위해서. 자, 정말 대단하십니다. 함승희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름을요? 이 강원랜드 사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법인 카드가 지금 세상이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 취임한 함 전 사장은 그 법인카드를 한 600여 차례 사용했다고 알려졌는데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600여 차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중 300여 차례를 그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뭐 빵집과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죠. 일단 3년간 1,000건이 넘는데 1,600건인데 그 중에 서울에서 600건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 1,000건이 넘고 1,600건 정도. 그리고 그 중에 서울에서 600건이에요. 이렇게 정정하고 넘어갈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뭐 사용 목적이 맞지 않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3년간 이 강원랜드 사장을 지내면서 3년간 재임 기간에 3년간 1,600번, 1,700번 가까이 돼요. 1,694번이니까. 1,694번이니까. 근데 1,700번 중에 김복준 의원님 예. 주목하는 부분은 600번을 서울에서 썼는데 그 중에서도 300번을 특정 지역에 썼다. 여기 좀 주목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회사 법인 카드 아니겠어요? 네. 법인 카드인데
원래 그 회사가 있는 곳이 정선 아닙니까? 강원도 정선. 그렇죠. 네. 근데 거기도 아니고 물론 서울에서 사장 정도 되니까 와서 일을 볼 수 있어요. 뭐 고위급 만날 수도 있겠죠. 뭐 네. 그러면 1,600건 중에서 한 600여 건이 서울에서 와서 쓴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런데 또 그 서울에 와서 쓴 600건 중에 절반이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해마을 아닙니까? 아하. 특정 지역이 네. 그 마을 입구에서 300건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그 300건을 썼는데 네. 그 300건의 용도를 보니까 이게 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빵집, 네네. 슈퍼마켓, 식료품점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됐어요. 그러면 아하. 함 사장님이 그 인근에 무슨 그 집이 본인의 자택이 있어가지고 식료품점에서 뭐 식료품을 사다가 집에서 조리해 먹었을까요? 아하. 그 부분은 분명히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게 명백하고 법인의 법인 카드를 사용한 목적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시청자분들이 아니 뭐 우연의 일치로 아무리 300건이라지만 설의 마을에 뭐 좋은 뭐 핫플레이스가 있었나 보지 하실 텐데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여기에 누군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짙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설해마을에 포럼 올해라는 거기에 한 여성 사무국장인데 30대 여성 사무국장인데 포럼 자체가 이름이 포럼 올해죠? 포럼 네. 올해입니다. 포럼 올해에 한 여성 사무국장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설해마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용도대로 여기에서 사용을 했겠느냐. 일단 지역과 그리고 업종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했는가를 봤더니 이 포럼 올해 30대 여직원이 사는 빌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함승희 전 사장이 내가 이제 주말에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려면 네. 본인의 자택 근처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공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 네. 다른 접대를 하시는 분들의 네. 지역이어야 되는데 아하. 전 사장의 집과도 2km나 떨어져 있는 그래요?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아무리 핫플레이스라고 한다고 해서 아하. 서울에서 600건을 사용하는 것 중에 절반가량을 네. 설해마을에서만 사용한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하, 네. 저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보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법인카드는 네. 영수증만 내는 게 아니에요. 영수증을 내면서 내가 누구와 네.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모든 사람을 항상 같은 사람을 썼을 리는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네. 여러 가지 증인들이 나오고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진술들과 미리 예전에 냈던 사람들과 아니면은 목적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은 네. 누가 봐도 네. 명백히 법인카드의 명목은 아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쉽다고 보입니다. 업무 관련 회의와 접대를 했다고 그 내역에는 그렇게 썼다는데 글쎄요, 뭐 10,000원, 15,000원, 20,000원짜리 이런 게 빵집 결제였는데 이게 업무 관련 회의였다.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이 여성과 함승희 전 사장은 허 소장이 무슨 뭐 아는 사이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무슨 사이입니까 대체? 네, 같은 그 사무총장으로서 같이 일을 하시던 분이신데요. 같이 뭐 해외 출장도 사실은 대부분 같이 갔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해를 받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유명인들은 요즘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기 때문에 평판 관리라던가 위기 관리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대표님은 3년 동안 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좀 긴장이 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누구에게나 오해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복준 의원님, 예. 함승희 전 사장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은 사무국장만 그 근처 사느냐, 뭐 반경 3, 4km 이내에 사는 사람들 8명 눈 없는다. 네. 근데 그게 함 사장님이 제가 알기에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예, 검사 오래 하셨어요. 네. 굉장히 청렴하기로 소문났던 분인데 네.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할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수사가 착수된다면 네. 어떻게 될지는 본인이 더 잘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게 네. 사실이기를 바라지만요. 네. 이거 법인카드 사용한 건 용도라든지 당일날 참석했던 사람 참석자까지 다 나오니까요. 그러네요. 예. 함승희 전 사장은 검사도 지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요 자신의 책에서 존경하는 선배라고 검사 선배라고 지칭했던 사람이 바로 함승희 전 사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내용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